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NS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여러분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뭘 하는 건가 하는 건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왜 그런 변환이 필요한가 하면은 인터넷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장치들, 호스트나 뭐 라우트라든지 이런 장치들은 IP 주소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거든요. IP 주소. 근데 이 IP 주소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기가 조금 이렇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도메인 이름을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IP 주소보다 좀 이렇게 사용하기가 쉬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익숙한 이런 문자로 구성된 이런 도메인 이름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 통신할 때는 이런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변환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메인 이름이 뭔가, 도메인명이 뭔가,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도메인명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건데요. 그 말고도 이렇게 다른 서비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의 구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그 분산 구조,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를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산 도메인 네임 시스템, 디스트리뷰티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어떤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단위가 레코드인데요. 리소스 레코드의 구조,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쿼리라든지, 그 다음에 리플라이 같은 이런 어떤 메시지들의 형식, 메시지들의 포맷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그리고 한번 등록됐을 때 실제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면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메인 이름, 뭐 또는 도메인명이다. 우리말로는 도메인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도메인명이 뭐냐? 도메인 네임이 뭐냐? 어, 사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 도메인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터넷의 호스트에 문자형의 유일한 이름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일한 이름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주소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소로. 유일해야 주소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일해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호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호스트에 대해서 도메인명을 부여하는 체계가 그 유일하게 이제 호스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메인명을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는 체계,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사실은 이제 잘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 세계에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을 유일하게 이렇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메인을 관리하는 구조가 이 계층적인 도메인 관리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일 먼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 있고요. 그런 기관은 이제 루트 기관이다. 루트 도메인을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최상위 도메인을 갖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도메인 이름이 KR이다. 영국은 뭐 UK다. 그 다음에 일반 어떤 상업적인 그런 기관에 대해서 최상위 도메인은 컴이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은 EDU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최상위 도메인을 이렇게 이제 딱 정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루트 도메인 관리 기관에서 우리나라에 부여한 그런 최상위 도메인의 이름은, 도메인명이 뭐냐면은 KR이 되는 거죠. 그죠? KR이 되는 거죠. 이 KR 도메인 내에서는 다른 나라의 간섭 전혀 없이 독립적으로 우리나라의 KR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 KR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 인터넷 정보 잠깐 볼까요? 어디인가? KR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이요. 우리나라는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자, 거기서 한국 KR 도메인 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거죠.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모든 또 호스트에 대해서 유일한 도메인 이름을 갖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 도메인 또 관리 기관들을, 중간 도메인들을 갖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 기관에다가 이렇게 권한을 갖다 위임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다.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면은 이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의 도메인 이름은 AC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한국의 교육기관들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을 갖다 이렇게 정해서 그 기관에다가 교육기관에 대한 도메인은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이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의 도메인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AC가 있고, 이 AC는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도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도메인 이름이 KR이기 때문에 KR, AC.KR이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도메인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교육기관 중에 코리아텍이라는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코리아텍의 전산실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호스트들에 대해서 도메인 이름을 유일하게 부여하는 것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산실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도메인 이름은 코리아텍. 이렇게 그죠? 코리아텍.ac.kr이다.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도메인 이름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산실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호스트들에 대해서는 유일한 이름을 부여를 할 수 있다. 자기 도메인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웹서버 호스트 같은 경우는 www.ac.kr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부에서 사용하는 서버 컴퓨터는 cse.koreatech.ac.kr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컴퓨터는 sc박.뭐 koreatech.ac.k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여를 하는데 누가 부여를 하느냐 하면은 서울대학교 AC 도메인에서 위탁받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산실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부여를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도메인 이름 부여 체계는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어떤 도메인을 전 세계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탑레벨 도메인을 정하고 탑레벨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중간 도메인을 정하고 중간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그 하부 또 도메인을 정하고 하부 도메인에서 각 호스트에 대한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부여한다.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는 체계는 계층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최상위 이 도메인들이 7개 일반 도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들이 있고, 그 다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탑 레벨 도메인. 그 다음에 중간 도메인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호스트에 대해서 도메인을 부여하는 그런 도메인을 이제 책임 도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같으면 책임 도메인이 코리아텍 AC.kr이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책임 도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스트 도메인은 그래서 호스트 도메인은 최종적으로 호스트에다가 부여한 그런 이름, 이게 이제 호스트 도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호스트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은 사실 그 호스트 컴퓨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겠죠. 그죠? 뭐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내가 이제 그 호스트 도메인의 관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메인 이름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계층적인 도메인 구조를 사용해서 이름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이제 이 도메인의 계층 구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도메인 이름을 부여해야지 임의로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한 두 가지 이유를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냐면은 IP 주소에 비해서. 주소라는 게 인터넷 사용하는 주소는 이제 IP 주소잖아요.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호스트 또는 라우트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소를 이제 IP 주소를 쓰게 되는데, 이 IP 주소라는 건 숫자로 구성된 주소거든요. 32비트. 32비트 숫자로 이진수로 구성된 그런 주소를 쓰는데, 이 32비트 이진수를 사용자가 이진수를 이렇게 주소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문자로 구성된, 그리고 이렇게 도메인과 도메인을 점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도메인명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거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용자 편리성 때문에. 또 하나는 이 IP 주소라는 건 있잖아요. IP 주소는 사실 임대하는 거거든요. IP 주소의 소유는 내 사용자,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IP 주소를 자산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 그런 기관들을 보통 이제 ISP라고 그러는데, ISP가 그 국가로부터 또는 어떤 다른 기관으로부터 IP 주소를 갖다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IP 주소를 갖다 사고요. 그 IP 주소를 갖다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 사용자한테는 이렇게 임대를 한다고, 임대. 그리고 내가 이제 이사를 갔다 이러면 IP 주소를 사실 반납을 하고 그 ISP에 반납하고 이사 간 그 위치에서 또
또 IP 주소를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임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P 주소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IP 주소는 그 고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아니고 언제든지 IP 주소, 내가 사용하는 IP 주소가 바뀔 수가 있다. ISP에서 사용하는 IP 주소,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어떤 서버에 할당된 주소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IP 주소는 이렇게 그 소유가 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를 하나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사를 갔으면 내가 IP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IP 주소를 또 모든 내 사용자들한테 다시 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도메인 이름은 내가 도메인 이름을 만들어서 그 도메인 관리 기관에 등록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도메인 이름은 내게 되는 거거든요. 소유가 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쓰려고 그러면은 도메인 관리 기관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그 도메인 이름을 관리해주는 그런 어떤 대가를 사용료를 갖다 일부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 도메인 주소가 그 내가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유지하는 한 이 도메인 주소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 소속이 도메인 주소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주소는 IP 주소에 비해서 바뀔 가능성이 물론 내 도메인 주소를 바꿀 수 있지만 바뀔 가능성이 그만큼 이렇게 작다. 그래서 어떤 서버의 주소를 IP 주소를 쓰는 것보다 도메인 주소를 쓰면은 도메인명을 쓰면은 주소가 이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용자들한테 한 번만 안내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안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메인명을 쓴다. IP 주소 대신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그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또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그래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이 도메인 네임,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호스트에 부여된 그런 도메인 이름 형태로 부여된 IP 주소, 도메인명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이런 서비스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고 두 번째는 이 호스트에 부여되는 도메인 이름이라는 게 결국은 계층적인 그런 어떤 도메인 이름을 부여한 도메인명을 부여하는 그런 계층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도메인이 이제 계층적으로 계층화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개의 계층을 갖다 거쳐가다 보면은 사실 도메인 이름이 이제 길기도 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름이 부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큼 또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고 또 도메인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제 사용하기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하면서도 그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용하기 쉬운 그런 별명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웹서버 같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웹서버의 호스트 이름이 도메인 이름이 좀 이렇게 길면은 사실 웹 주소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메인 이름 대신에 별명을 하나 만들고 그 도메인 이름에 대한 대응되는 이 별칭을 실제 도메인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도 그 DNS 서비스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실제 이제 이 정규 이름을 우리가 캐노니컬 호스트 네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노니컬 호스트 네임. 그 캐노니컬 호스트 네임은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엘리아스, 그러니까 별칭을 갖다 만들고 실제로 우리가 별칭을 쓰고 그 별칭을 호스트, 캐노니컬 네임, 정규 호스트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정규 호스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바꾸어서 IP 주소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거죠. 비슷한 건 이제 메일 서버인데요. 메일 서버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메일 서버 컴퓨터에 할당되는 그런 이름이 호스트 이름, 호스트면 도메인 이름이 이렇게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도메인 이름을 메일 서버에 대한 도메인 이름이 좀 이렇게 복잡하면은 이제 메일 주소로 사용하기가 사실 조금 이렇게 사용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 내 메일 주소는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내 메일 주소에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메일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별칭으로 부르기 쉬운, 사용하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별칭으로 하나 만들고 그 별칭을 메일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 메일 서버의 정규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변환해서 IP 주소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일 서버에 대한 별칭 서비스 이런 것도 이렇게 DNS의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금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 건데요. 이건 조금 다른데 앞에 세 개는 어떤 이름에서부터 뭐 다른 이름으로 또는 IP 주소를 이렇게 변환하는 서비스고 이거는 부하를 분산하는 서비스인데 로드 디스트리뷰션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닷컴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어떤 그런 서버들은 그 하나의 서버에 모든 정보를 갖다 다 관리하는 게 사실은 이제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그 하나의 서버에 몰리고 또 그 서버가 다운이 되면은 전체 네트워크 서비스가 다 마비가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은 하나지만 그죠? 도메인 이름 어떤 서버의 도메인 이름은 예를 들면 www 네이버닷컴 이렇게 도메인 이름은 하나지만 이 실제로 도메인 이름에 대응되는 실제 서버들은 여러 개가 이렇게 여러 개 동일한 어떤 서버를 복제해 가지고 여러 개의 복제 서버를 전국에 이렇게 쭉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www.naver.com을 접속을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IP 주소의 서버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도메인 이름으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IP 주소로 다중 여러 개의 복제 서버를 갖다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동일 서버명에 대한 DNS 요청이 들어오면은 특정한 어떤 IP 주소에 대응되는 서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서버의 실제 서버의 IP 주소, 그러니까 서버에 어떤 여러 개의 서버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개의 서버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IP 주소 여러 개 있죠, 그죠? IP 주소를 요청이 그 도메인 이름을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IP 주소를 갖다 반환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접속되는 서버는 여러 개의 서버를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서버에 트래픽이 몰리는 그런 현상을 갖다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서버에 대한 로드가 부하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문제인데요. 어떻게 구축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중앙에다가 하나의 서버에다가 이렇게 모든 도메인 정보를 갖다 다 관리하는 그런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중앙 집중형 방식. 하나의 서버에 모든 도메인 관련되는 정보를 갖다 다 이렇게 저장하고 서비스를 갖다 하나의 서버가 다 이렇게 담당하게 하는 그런 중앙 집중형 구조로 이렇게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류인데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류. 이 서버가 중앙에 있는 서버가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IP 주소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서버가 고장이 나면은 전체 네트워크가 다 고장이 나서 다 네트워크가 마비가 된다. 이런 현상을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에서 단일 어떤 뭔가 고장 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이런 구조는 사실 상당히 이제 리스키한 구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질의가, 모든 도메인 이름에 대한 어떤 뭐 서비스를 갖다 요청하는 모든 질의가 하나의 중앙에 있는 서버로 다 몰리기 때문에 그 서버에 부하가 엄청나게 이렇게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서버가 전 세계 서버가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제 질의들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서버에 이렇게 서버까지 질의 메시지가 갔다가 응답 메시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 지연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등록되는 정보가 중앙에 있는 하나의 서버로 이렇게 다 보냈다고 거기서 등록이 되고 유지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 서버 유지 보수하는 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중앙 집중형 서버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의 중앙에 있는 어떤 하나의 서버에다가 모든 도메인 이름, 도메인명 관련되는 정보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온 그런 구조가 이 분산 계층 구조를 쓴다면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를 썼는데 센트럴라이즈드 아키텍처에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잖아요. 근데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이면서 계층적인 아키텍처를 썼다 이런 건데, 계층적인. 왜냐하면 이 도메인 이름 구조 자체가 앞에서 내가 설명했지만 계층적인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어떤 도메인에 관련되는 정보는 상위에 있는 서버가 담당을 하고, 그 상위에 있는 서버가 모든 어떤 그 하위에 있는 모든 도메인 이름에 관한 정보를 갖다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서버 몇 개를 두고 상위에 있는 서버는 그 중간 서버에 대한 정보만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중간 서버에는 어떤 정보가 유지되고 있다. 이 중간 서버에는 어떤 정보가 유지되겠다. 이런 식으로 상위에 있는 서버는 중간 서버에 대한 정보들만 유지하고요. 중간 서버는 또 그 밑에 있는 도메인명에 대한 정보들만 유지하고, 그 밑에 있는 도메인 서버는 또 그 밑에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호스트에 대한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서버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서버. 최종적으로 어떤 호스트에 대한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그런 서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책임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책임 서버. authoritative 서버다. authoritative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호스트에 대한 이름을 관리하는 그런 서버를 authoritative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이런 특정한 www.abc.com에 대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어떤 IP 주소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실제 그 쿼리 정보를 이렇게 요청하는 내가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있는 호스트가 위치한 이 지역의 어떤 지역의 서버, 이런 서버를 뭐라고 하냐면은 로컬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컬 서버다. 서버를 로컬 서버다. 로컬 DNS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기술교육대학 같으면 한국기술교육대학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DNS 서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이 어떤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질의할 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로컬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어떤 서버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 로컬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로컬 도메인 네임 DNS 서버가 알아서 이제 내가 질의한 그런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 컴퓨터가 소속된 이 기관의 어떤 그 서버를 로컬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간 서버, 그 다음에 최상위에 있는 어떤 서버를 탑레벨 도메인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탑레벨 도메인 서버들을 관리하는 이런 서버를 루트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는 서버가 루트 서버고, 그 밑에 최상 그러니까 전체 어떤 서버 최상위 서버들을 관리하는 그런 서버를 루트 서버라고 그러고요. 루트 서버에서 이제 최상위
서버들이 존재하고 그 최상위 서버 밑에 중간 서버들이 존재하고 중간 서버 밑에 가면은 책임 서버가 존재하는 이런 구조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하이라키가 계층적으로 배치된 그런 어떤 분산 계층 구조로 DNS 시스템이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서버는 중간 서버, 그러니까 대체로 이게 이제 탑 레벨 도메인 서버인데요. 탑 레벨 도메인 서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를 유지하고 제공하는 그런 서버가 루트 서버고요.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동일한 그런 루트 서버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복제 서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복제 서버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 세계에서 13개의 관리 기관이 있고요. 그 처음에 그래서 어떤 로컬 DNS 서버에 어떤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도메인 이름에 대한 질의를 하면은 그 로컬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로컬 DNS 서버가 루트 서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도메인 이름이 어디 있는가? 그럼 이제 루트 서버가 이제 그 관련되는 정보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오늘 조금 이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루트 서버의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가 2021년 9월 현재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탑 레벨 도메인, 국가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거든요. 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에 있는 어떤 조직인데요. 여기서 관련한 통계 정보를 보면은 전 세계 루트 서버를 관리하는 기관이 13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3개에서 이제 복제 서버들을 이렇게 전 세계에 또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지금 보시면은 루트 서버가 13개 관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루트 서버가 961개 961개의 루트 서버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TLD 탑 레벨 도메인 서버인데요. 탑 레벨 도메인 서버. 탑 레벨 도메인이 보면은 앞에 이렇게 일반 도메인 7개 있고 일반 도메인 그죠? 이렇게 탑 레벨 도메인에 대해서 잠깐 내가 좀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탑 레벨 도메인이 일반 도메인 .com, 뭐 org, .net, .int, edu, gov, mil 같은 이런 일반 도메인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이 있고요. 이 외에도 탑 레벨 도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 레벨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런 탑 레벨 도메인 산하에 이렇게 등록된 그런 이제 도메인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 이런 서버를 갖다 TLD 서버라고 그러거든요. 탑 레벨 도메인 서버. 탑 레벨 도메인 서버는 2021년 4월 현재 전 세계 탑 레벨 도메인 서버가 1,502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R 도메인은 이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서버는요. 책임 서버는 특정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 정보를 유지하는 그런 서버를 갖다 책임 서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그런 기관은 대부분 규모가 큰 그런 기관, 예를 들어 한국기술교육대학 같은 이런 뭐 좀 규모가 큰 그런 기관, 그런 ISP들은 대부분 다 책임 DNS 서버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은 이제 외부에 책임 DNS 서버에다가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 도메인 이름을 갖다 위탁해서 이렇게 그 도메인 이름들을 도메인 이름 관리를 갖다 위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도메인 DNS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소속된 그런 어떤 DNS 서버를 로컬 DNS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호스트가 DNS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 쿼리를 이렇게 처음 쿼리를 갖다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어떤 DNS 서버가 로컬 DNS 서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PC 같은 거 이렇게 설정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PC를 설정할 때 세 가지를 보통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IP 주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하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 설정하고, 그 다음에 DNS 서버 주소를 설정하잖아요. 그때 그 DNS 서버가 내 PC에서 DNS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 요청할 때 그 요청 대상이 되는 그런 서버를 갖다 로컬 DNS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컬 DNS 서버다. 그래서 소속된 호스트들의 DNS 서비스 요청을 갖다 대행하는 그런 서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NS 서비스가 어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DNS 서비스 요청을 갖다 하면요, DNS 서비스 요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내가 사용하는 그런 로컬 호스트다 이렇게 보면은, 이 로컬 호스트가 어떤 도메인 이름, 그 도메인 내가 알고 싶은 도메인 이름이 이거라고 봅시다. gaia.cs.ums.edu,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싶은 도메인 이름에 내가 요청하는 그런 도메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도메인 이름을 누구한테 전달하냐면은 나의 로컬 서버에다가, 로컬 DNS 서버에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로컬 DNS 서버에다. 로컬 DNS 서버에다 먼저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죠? 로컬 DNS 서버. 근데 로컬 DNS 서버는 자기가 이제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루트 DNS 서버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루트 DNS 서버. 자기 지역에 위치한 루트 DNS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루트 DNS 서버는 이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유지를 하진 않고요. 이 호스트가 소속돼 있는 탑 레벨, 최상위 도메인 서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edu, .edu에 대한 .edu 산하에 있는 모든 도메인명을 관리하는 그런 호스트, 그런 DNS 서버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탑 레벨 DNS 서버를 루트 서버가 알려준 탑 레벨 DNS 서버에다 물어본다고요. 뭘 물어보냐면은 이 도메인 이름을, 요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책임 도메인 서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탑 레벨 도메인 서버가 이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책임 DNS 서버의 주소를 알려준다. 그럼 그 주소를 가지고 이 책임 DNS 서버를 접속해서 책임 DNS 서버로부터 요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받아서 그 IP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어떤 도메인 이름에 대한, 도메인명에 대한 어떤 정보 요청을 누가 처리를 하냐면 내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소속되어 있는 로컬 DNS 서버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이제 로컬 DNS 서버가 할 일이 상당히 이렇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중간 서버들이 많다 이러면 이제 여러 개의 중간 서버를 로컬 DNS 서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원하는 그런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질의한다. 이터레이티브 쿼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이터레이티브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방법은 여기서 로컬 DNS 서버가 루트 서버한테 이렇게 요청할 때, 그 내가 의뢰하는 이 도메인 이름이 요건데,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나한테 찾아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루트 DNS 서버가 그 다음 탑 레벨 DNS 서버한테 내가 의뢰하는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네가 찾아서 나한테 알려달라. 이러면은 탑 레벨 DNS 서버는 또 책임 서버한테 요청하고, 책임 서버가 IP 주소를 요청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로컬 클라이언트한테 IP 주소를 반납하는 이런 방식은 죄기적으로 질의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죄기적으로 질의를 한다. 리커시브하게 쿼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DNS 서버를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이터레이티브 방식으로 반복적 질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재기적 질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ISP에서 DNS 서버를 갖다 구축할 때 나는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부담을 갖다 적게 주기 위해서 나는 리커시브 방식으로 DNS 서버를 내가 이렇게 구축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 로컬 서버가 루트 서버한테는 이터레이티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서버한테는 뭐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DNS 서버를 갖다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질의를 갖다 해석한다. 질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게 그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확보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고 IP 주소를 확보해서 그 IP 주소로 이렇게 이제 실제로 필요한 그런 인터넷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실은 전체 인터넷 접속하는데 성능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DNS 서버로부터 IP 주소로 이렇게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이렇게 줄이는 게 인터넷 성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이제 캐싱 기술인데요. 캐싱 기술은 뭐 우리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공부하면서 여러 군데 지금 캐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캐싱의 의미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어떤 서버가 다른 서버에게 어떤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은 이 정보를 이제 요청한 그런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IP 주소를 넘겨주겠죠. 그러면 그 IP 주소를 넘겨주기 전에 자신의 캐시에다가 캐시 메모리에다가 그 도메인 이름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갖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동일한 도메인 이름에 대응되는 IP 주소 요청이 들어오면 쿼리가 들어오면은 다른 서버에다가 이렇게 책임 서버에다가 요청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캐시 메모리에 있는 IP 주소를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응답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기술을 DNS 캐싱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NS 캐싱 기술. 그러니까 웹 캐시하고 사실은 뭐 똑같은 의미죠. 근데 웹 캐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문제되는 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도메인 이름에 대응되는 어떤 정보가 오리지널 서버에서 만약에 갱신이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캐시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갱신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캐시 메모리에는 잘못된 정보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 정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업투데이트한 그런 어떤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타임 투 리브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임 투 리브. 그 다음에는 DNS에 실제 이제 정보가 유지되는 그런 단위가 레코드인데요. 리소스 레코드라고 그러는데 리소스 레코드라고 그러는데 이 DNS 서버에 정보가 저장되고 서비스되는 단위가 리소스 레코드인데 이 리소스 레코드의 형식이 우선 이름이죠. 도메인 이름이 되겠죠. 그죠?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대한 밸류. 그 다음에 이 밸류의 유형. 그 다음에 TTL. 이게 이렇게 캐시가 될 때 이렇게 얼마 동안 캐시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지정한 타임 트리브 정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리소스 레코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요 이제 타입인데요. 타입. 요 타입에 따라서 밸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밸류가. 이 타입이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 A 타입인데 A 타입이 뭐냐면 내 이름, 네임이 호스트 메인이고요. 호스트 도메인 이름이고
요 네임이 호스트, 요 네임이 호스트 도메인 이름이고, 요 밸류는 뭐냐면 A 타입인 경우는 요 밸류는 요 IP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타입 레코드 같은 경우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타입인 NS 타입인데 NS 타입. 이때 네임은 뭐냐면 도메인인데요. 여기 도메인 이름인데 네임은 도메인 이름인데 이때 밸류는 뭐냐면 밸류는 IP 주소가 아니고요. IP 주소가 아니고 요 도메인을 관리하는 요 도메인 내에 있는 호스트 이름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DNS 서버의 책임 DNS 서버의 어떤 호스트명을 갖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의 책임 DNS, 우리 대학 그러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메인 이름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코리아텍 ac.kr이거든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도메인 이름이 kr인데 요 도메인 이름에 대한 도메인 이름 산하에 있는 모든 도메인 이름들을 관리하는 그런 DNS 서버가 있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책임 DNS 서버 그게 뭐냐면은 DNS1 코리아텍 KR이라는 서버 컴퓨터 DNS 서버 여기 DNS 서버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이죠. 여기 도메인 이름 도메인명이 된대. 도메인명.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는 NS 레코드는 있잖아요. NS 레코드의 요 이름 여기 요 이름은 NS 레코드의 이름은 이 도메인 이름은 되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 예를 들면 도메인이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코리아텍 ac.kr이잖아요. 요게 이름이 되는 거고요. 요 이름에 대한 요 밸류 값은 뭐냐면 요 코리아텍 ac.kr 도메인을 관리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도메인명, 도메인 네임 서버 컴퓨터의 도메인명. 그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여기죠. DNS1.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DNS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메인, 코리아텍 ac.kr 도메인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 대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그런 DNS 서버 컴퓨터의 도메인 이름이라고. DNS 서버 컴퓨터의 도메인 이름. 좀 이상하죠. 그죠? 도메인 네임 서버 컴퓨터의 도메인 이름. 이 그러니까 DNS1.ac 코리아텍 ac.kr이라고. 요 값이 여기 밸류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밸류에 들어간다. 요런 레코드가 뭐냐면은 NS 레코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임 서버라는 의미인데요. NS 레코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C 네임은 뭐냐면 C는 캐노니컬인데 정규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죠. 정규 이름이라는 이야기는 별칭에 대한 정규 이름 서비스를 하는 그런 레코드다. 별칭에 대한 정규 이름 정보를 유지하는 레코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때 네임은 호스트에 대한 어떤 별칭이에요. 별명. 그러면은 밸류 값은 뭐겠어요? 밸류 값은 정규 이름이 되겠죠. 그죠? 밸류 값은 정규 호스트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NS 레코드를 그러니까 저 서버로부터 어떤 자원 레코드를 받았는데 읽었는데 그 자원 레코드의 타입이 C 네임 타입이면은 어떤 별명에 대한 정규 이름을 내가 이렇게 회신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정규 이름을 가지고 그럼 또 이제 A 타입 어떤 레코드를 갖다 이렇게 읽어오면은 그게 이제 IP 주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MX는 MX라는 게 이게 메일 서버를 나타내는 건데 메일 서버. 그래서 이 경우 이름은 메일 서버의 별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메일 서버의 정규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타임 트리브 이거는
이 레코드를 캐시했을 때, 어떤 중간에 있는 서버가 캐시를 했을 때, 로컬 DNS 서버 캐시했을 때, 캐시된 그런 정보가 얼마 동안 이렇게 밸리드하게 유지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임 트립. 그리고 DNS 서버에 뭔가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응답할 때 그때 주고받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주고받는 서버와 서버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어떤 메시지 포맷인데요. 그 메시지 포맷이 여기 보시면은 그 메시지의 이름, 식별자, 내가 이렇게 요청한 어떤 메시지의 아이디를 보내면은 그 아이디에 대응되는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는 리플라이, 응답 메시지가 오면은 그게 내가 보낸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구나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이렇게 플래그 정보도 있는데 이게 응답 메시지인지 아니면 요청 메시지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쿼리할 때 쿼리하는 쿼리 레코드의 개수, 그 다음에 응답 레코드의 개수, 그 다음에 책임 레코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한테 이제 배신이 될 때, 그러니까 책임 레코드에 대한 개수,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이렇게 나한테 리포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질문할 때 쿼리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 쿼리에 대한 응답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다음 책임 서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제공되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는 영역인데, 이 메시지의 포맷, 구체적인 포맷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DNS 서버에 내가 어떤 도메인 이름을 어떻게 등록을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도메인 이름을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등록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기관을 이제 영어로는 레지스트라라고 그러는데 레지스트라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이렇게 등록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도메인명을 등록하는 기관에다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도메인 이름을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등록 기관에서 이름이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위에 있는 도메인 서버에다가 이렇게 등록해주고 뭐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이렇게 도메인 등록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메인 등록 기관에 내가 도메인을 갖다 등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도메인을 등록해야 되는가 이런 거 봅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대학이나 뭐 어떤 조직에 어떤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런 도메인 관리자다 이렇게 봅시다. 도메인 관리자다. 근데 이제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도메인의 이름이 네트워크토피아닷컴이라는 우리 기관에서 이제 우리 기관의 어떤 네트워크를 처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등록하려고 하는 도메인 이름이 네트워크토피아닷컴에 그 네트워크토피아닷컴이고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모든 도메인 이름에 대한 도메인명에 대한 어떤 그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책임 DNS 서버에 대한 도메인 이름을 dns1.networktopia.com 이라는 DNS 서버 1차 DNS 서버 2차 DNS 서버는 dns2.networktopia.com 이라는 그런 DNS 서버를 가지고 우리 이 networktopia.com의 기관에 있는 모든 도메인 이름들을 다 이렇게 이제 도메인 이름에 대한 DNS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도메인 이름 있잖아요. 우리 기관의 도메인 이름 networktopia.com 하고요.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도메인명 dns1.networktopia.com 하고 dns2.networktopia.com에 대한 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요 도메인 서버에 대한 IP 주소를 등록 기관에다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웹서버명이 있다고 그러면 웹서버를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www.networktopia.com을 우리 기관의 도메인 이름으로 웹서버의 도메인명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러면은 요 웹서버에 대응되는 www.networktopia.com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A 유형의 리소스 레코드로 만들어서 우리 기관의 책임 서버 이거잖아요.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여기다가 일단 도메인 네임 서버에다가 일단 등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웹서버로 쓸 거니까. 우리 기관에 사용할 웹서버는 우리 기관을 담당하는 DNS 서버에다가 등록을 하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상위 등록 기관에다가 제출한다. 그러니까 등록 기관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도메인 이름이 네트워크토피아.com이잖아요. 요 도메인 이름이 중복되지 않는지 유일성을 갖다 검증을 하는 거죠. 유일성을 검증을 한다. 그래서 유일성이 검증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요 네트워크토피아.com을 담당하는 책임 DNS 서버가 여기 dns1.networktopia.com, dns2.networktopia.com이잖아요. 요 책임 DNS 서버에 대한 NS 레코드가 뭐냐면은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DNS 서버라고 그랬죠. 그죠? 도메인 이름은 networktopia.com이고 DNS 서버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dns1.networktopia.com이고 또 하나는 dns2.networktopia.com이잖아요. 요 A 유형 리소스 레코드를 요 도메인 이름을 담당하는 책임 DNS 서버에 대한 NS 유형 레코드를 상위 DNS 서버 예를 들면 탑레벨 도메인 DNS 서버로 봅시다. 닷컴을 담당하는 상위 탑레벨 DNS 서버 TLD DNS 서버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누가? 도메인 등록 기관이 네트워크토피아.com을 대신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럼 뭐가 등록이 되냐면 이 두 개가 등록이 된다고요. 그 NS 레코드하고 A 유형 레코드를 갖다 등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S 레코드는 보면은 이 도메인 networktopia.com에 대응되는 책임 DNS 서버의 이름이 dns1.networktopia.com이잖아요. 그리고 요 레코드의 유형은 NS 유형이죠. 그 다음에 dns1.networktopia.com 요 DNS 서버에 대한 IP 주소는 요거고 요거에 대한 레코드 타입은 A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상위 DNS 서버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준다. 상위 DNS 서버 여기는 이제 뭐 TLD, 그러니까 탑레벨 DNS 서버면은 탑레벨 DNS 서버에다 등록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등록 기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networktopia.com의 dns1.networktopia.com DNS 서버를 써서 우리 기관에 DNS 서비스를 갖다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상위 기관에 나의 networktopia.com 도메인 이름도 등록했고 networktopia.com 도메인을 담당하는 dns1.networktopia.com DNS 서버도 등록했고 그 다음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dns1.networktopia.com DNS 서버에 우리 기관의 웹서버 도메인 이름도 등록을 해놨잖아요. www.networktopia.com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우리 기관 내가 이렇게 등록한 요 www.networktopia.com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를 한번 보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이렇게 등록한 DNS 도메인 이름하고
도메인 명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등록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그죠? www.networktopia.com. 그래서 이 www.networktopia.com에 대한 도메인 이름을 주고 IP 주소를 요청한다면 누구한테? 로컬 서버한테, 로컬 DNS 서버한테. 그러면은 로컬 DNS 서버가 루트 DNS 서버한테 물어보겠죠. 그죠? 근데 루트 DNS 서버는 탑 레벨 도메인 서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준다. 그럼 탑 레벨 도메인 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탑 레벨 도메인 서버에 등록 기관에서 이미 뭘 등록해놨냐면은 네트워크토피아.com에 대응되는 네트워크토피아.com 요 도메인 이름에 대응되는 요 도메인 네트워크토피아.com을 담당하는 DNS 서버에 대한 도메인 이름을 이미 등록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등록해놨죠. 그 다음에 dns1.networktopia.com의 IP 주소도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로컬 서버가 요 dns1.networktopia.com의 IP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 www.networktopia.com의 IP 주소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 클라이언트는 요 8번 메시지를 보면은 www.networktopia.com의 IP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아니, 이게 사실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건데,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마, 실제, DNS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아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